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이도를 뛰어넘는 본질의 힘, 수능 영어 과목을 맡고 있는 이수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만 듣고 예쁜 여자쌤을 기대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명도교육 졸업했습니다.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아시는 전현무가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요. 운이 좋아서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했고요. 그 뒤로 이제 한 10년 정도 재수종합반 강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대치, 목동,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이제 고3 중심으로 단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정체성은 고3 영어 선생, 그 중에서 이제 수능 영어 선생이라고 제를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굵직하게 세 가지 꼭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에 우리 2023학년도 고3 학생들의 데이터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과 세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일단 우리 2023학년 자료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과연 공부를 똑바로 제대로 해왔는가, 이 데이터를 타산지서, 즉 작년 데이터에 미루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작년 고3 친구들이요, 3월합평에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봤느냐? 자, 1등급 비율이 1.98%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2등급은 8.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국수 영탐 통틀어서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이 가장 적었어요. 모든 과목 중에서. 그러면은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느냐, 3월합평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 봤던 수능보다 훨씬 더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훨씬 쉬운 시험이었는데,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합평 시험 봤습니다. 4월합평 시험 봤는데요. 이때는 시험이 쉬웠습니다. 시험이 쉬웠는데 1등급 비율이 4.97%, 2등급 비율이 11.33%, 3등급 비율이 15%가 나왔어요. 이 데이터 보니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 원래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죠? 네,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2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죠? 예, 11%입니다. 하지만 동점자까지 전부 다 1등급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4%나 11%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상대평가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 봤습니다. 6월 평가원 이제 누가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N수생 친구들이 같이 시험 보기 시작합니다. 자, 6평 시험 봤는데요. 6평은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나와서 1등급이 7.62%, 2등급이 14.95%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착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착시 현상이냐? 이 등급 비율은요, N수생 친구들이 같이 와서 봤던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봤는데, 9월 평가원 시험이 이번 수능 보고 나서 이번 수능의 영어 난이도가 9평과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시험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 봤는데 N수생 친구들이 분명히 같이 와서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 1등급 4.37%, 2등급 13.34%, 3등급 24.85%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데이터도 뭐랑 굉장히 유사하죠? 예. 상대평가랑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석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절평 시행 4년 만에 절평을 완전히 상대평가 시켰어요.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수능 어땠느냐? 이번 수능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번 수능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1년 동안 봤던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웠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4에서 5% 이렇게 추산하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 시험은 죽어도 1등급 비율이 5%가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비율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오답률 상위 그 베스트 15 보면요, 이 데이터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 그럼 9평을 비교했을 때 6평을 비교했을 때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등급이 4%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수능이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번 수능을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수능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은 잘 느낌이 없을 테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영어라는 과목에 돈을 얼마 쓰셨습니까? 제가 이제 딸이 둘 있어요.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제가 좀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둘째 딸이 미술학원을 지금 다녀요.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요. 제가 워낙 빡쳐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미술학원 그만 보내라고. 아니 미술학원 보냈으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라도 그려야 되잖아요. 아, 피카소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사실 그럴 거면 우리가 미술학원 왜 다니죠? 바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영어 얼마 썼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영어 유치원 안 보내셨으면 영어를 한 과목에 못해도 3천에서 5천만 원 썼어요. 영어 유치원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쓰십니다. 근데 앞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 앞에 애들은 영어라는 과목에 돈을 안 썼을까요? 분명히 썼겠죠. 썼는데 점수는 개판이에요. 저는 이번 수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된 참사라고 생각하는 게 수능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수능은 1등급 비율이 4% 전후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상 2, 3등급도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듭니다. 수능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연락이 왔는데 저는 굉장히 쇼크를 먹었거든요. 어떻게 쇼크 먹었느냐? 선생님 저 87점이에요. 아 진짜 아픈 점수잖아요. 근데 고맙대요. 왜 고맙느냐? 반에서 1등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좀 구경하고 왔는데 이번 수능이나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자, 우리 N수생 떼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잘하는 학교를 빼고, 뭐 외고나 대치동이나 학교를 빼고,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럼 영어 1등급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교에 기껏해야 2명, 평균적으로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적은 학교는 학교에서 1등급 1명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87점이니까 영어 점수가 1등이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전반에 대한 학습에 대해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장 문제가 뭐냐? 내신 영어의 폐해예요. 우리 아이들 고1, 고2 때까지 내신하고 가서 뭐 했죠? 다 아시잖아요. 내신 영어 때 뭐 했습니까? 외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가장 좀먹고 있는 게 내신 영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능은 왜 묻느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영어는 암기를 묻지 않아요. 암기를 묻지 않고 전반적인 영어 학습 방향에 대한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설정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각도가 요만큼만 틀어져도 나중에 가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방향성의 설정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다른 과목이라는 건 이거부터 인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입각한 학습 방향의 설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평가원 출제 매뉴얼 처음 들어보셨죠? 출제 매뉴얼이 뭐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와 교사진에게 주는 출제 지침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출제 매뉴얼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칸의 앞뒤만 읽고서 답을 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되며, 자, 그래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빈칸으로 한다. 자, 정보 가치가 가장 높다. 무슨 말일까요? 빈칸은 핵심어라는 얘기입니다. 주제어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제를 찾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빈칸 지문을 갖다 주고 빈칸 문제를 풀어라. 즉, 내신 영어를 해본 애들한테 수능 영어를 풀어라. 이런 말이죠. 당연히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구평 이후에 체계적 학습의 필요 이랬는데, 자, 겨울방학, 여름방학, 구평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우리 고3 친구들이 내신 시험을 보지 않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3 친구들이 최상위권 기준으로 N수생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수능 공부하는 시간이 2달이 적어요. 왜 2달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데,
내신을 보지 않는 요 시기 주요 거점에 대한 시기마다 학습 방향이나 계획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요 시기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앞에서 수능 영어를 열심히 떠들었는데 수능 영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독해가 뭘까요? 영어 독해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해는 읽고 해석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해석하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제가 지금부터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번 시험, 이번 수능 오답률 1위 33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제가 PPT 띄워놨으니까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빈칸 추론입니다. 피실험자에게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분명히 나타나는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하려 요청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매우 엇갈립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리브르는 화가가 표현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련의 얼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에서 놀라운 점은 빈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감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 장면에서 관건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단지 얼굴만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들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사회적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괴리된 채 그럭저럭 촉발되어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자, 지문 다 읽으셨죠? 해석 보여드렸습니다. 보기 보실까요? 1번, 모든 얼굴 그림이 의도된 감정과 일관되게 일치할 수 있었다. 2번, 모든 얼굴 그림이 사진과 같이 정밀하게 그려졌다. 3번, 얼굴 그림 각각이 자체의 사회적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4번, 얼굴 그림 대부분이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5번,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혹시라도 제가 좀 빨리 읽어서 답을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앞으로 돌리셔서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답 몇 번일까요? 저는 현장 설명회 때 이 답을 맞추시는 분들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요, 영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빈칸 문장하고 답이 되는 근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빈칸입니다. 자, 그것들, 그 그림에 대해서 충격적인 건 빈칸이었고요.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나 맥락입니다. 뭐하는요? Make the emotion determine it. 자, 감정을 결정짓는 환경이나 맥락입니다. 자, 환경이나 맥락입니다. 세팅이나 컨텍스트입니다.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e.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the faces.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 자, situation 뜻이 뭐죠? 예, 상황이라는 뜻이죠. 자, 아까 상황이라는 말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세팅이나 컨텍스트입니다. 이 상황이 뭐 하는 거냐? 예, 감정을 결정짓는 요소이고 우리가 그림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특정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굴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근데 빈칸에 뭐 있었죠? 이 감정을 결정짓는 상황에 뭐 있었다? 빠져 있었다. 자, 그러니까 빈칸엔 당연히 뭐가 존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얼굴들만 존재했다. 감정을 결정짓는 상황이나 맥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맥락이고요. 따라서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서 올바르냐? 자, 우리 얼굴에는 말이죠. 감정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혹은 감정을 결정짓는 상황적 요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라는 맥락의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요. 답이 5번이었는데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자, 서로가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뭐 없이요? 손실 없이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느냐? 얼굴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결정되는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맥락의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영어로 풀어드려도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예.
제가 보기에도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영어 문장을 다 번역하고 단어를 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빈칸 추론 문제를 갖다 주면요, 수능 영어를 안 해본 아이들은요, 여기다 끊어읽기 하고 있어요. 끊어읽기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끊어읽기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영어는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거부터 잡고 가실게요. 수능 영어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도 틀려요. 우리 이제 2023학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한국 수능 문제 풀렸어요. 근데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일러라는 친구 데려다가 야, 수능 빈칸 문제 풀어봐라 이랬는데 자기는 못 풀겠대요. 저는 풀었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타일러 영어를 잘하겠죠. 영어는 평가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 자체는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영어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요, 지금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거의 상대평가가 됐거든요. 저는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은 왜 이게 절대평가인지 모르겠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제 국수 영탐 중에서 정시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랑 수학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 탐구 2등급보다 영어 2등급이 더 아프거든요. 감점폭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과목 어떤 과목 맞출 것이냐. 제가 이제 좀 뜨끔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수시 갈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수시에서요.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영어 선생이 아니라 입시 전문가도 드릴 말씀입니다.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맞추잖아요? 웬만하면 붙습니다. 웬만하면 붙고요. 우리 수능 최저 과목 때, 수능 최저를 맞출 때 도대체 무슨 과목을 맞출 거냐. 자, 제가 좀 뜨끔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수능 시험장 가서 원래 실력이 가장 그대로 나오는 과목이 뭘까요? 이 과목은 거의 그대로 나온다. 이 과목이 뭘까요? 1위는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거의 자기 실력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 말이죠. 가장 믿지 못할 과목은 뭘까요? 이 과목은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시험장 가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과목이 뭘까요? 예,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다음 믿지 못할 과목이 뭘까요? 탐구예요. 사문, 생윤, 과탐, 난이도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든 이과든 영어가 최저 맞출 때 두 번째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과 친구도 뭐로 맞춰야 됩니까? 예, 수학부터 맞춰야죠. 그 다음에 영어 맞춰야죠. 문과 친구들 수학으로 최저 맞출 수 있나요? 제가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어부터 맞아야죠. 그 다음에요, 정시로 가면요, 수능 영어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 시립대는요, 예, 감점 1점입니다. 근데 서울대 시립대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감점이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8점, 등급 다 이렇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적은 됐는데 성적으로 부족해서 못 갔던 대학이 있어요. 이화여대라고요. 이대가 마이너스 8점 시켜요. 이대는 뭐냐? 영어 2등급 나오면 근처에도 오지 말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고3 영어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고3 내신 영어는 전부 다 뭐로 보느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EBS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고3 내신 수업을 준비해드리거든요. 해드리는데, 어머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3 내신 영어는 사실 학년별 편차가 학교별 편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3 영어는, 내신 영어는 상대적으로 고1, 고2에 비해서 외울 수 없는 정도의 범위를 내서 상당히 수능 지향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문하고 어법을 공부할 예정인데, 우리가 보통 구문 이러면은 이걸 말씀하세요. 센텍스, 즉 구조론. 그러니까 뭐 주어, 서술로 따져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핵심은 뭐냐? 자, 세만틱스 의미론입니다. 즉, 문장의 논리론이에요.
사실 문장 단위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전체 글의 논리를 이해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자, my mother allowed me to go to P's room. 자, 이게요. 우리 신텍스의 관점에서는 우리 엄마가 허락해 주었다. 내가 PC방 가는 것을.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이걸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신텍스고요. 세맨틱스 의미론에서는 뭐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PC방을 갈 수 있었다. 즉 엄마가 원인이고 내가 PC방 간 게 결과예요. 자,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mother는 무조건 원인이에요. 논리적으로요. 그리고 이 선행사건, 즉 원인을 묻는 문제가 우리 빈칸하고 어휘 문제에 빈출되고 주제 추론 문제도 빈출이 됩니다.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이걸 공부할 겁니다. 이 문장에 전달하는 논리구조와 정답이 가리키고 있는 논리구조, 이걸 서로 맞대응하는 훈련을 같이 공부할 것이고요. 당연히 관계사 도치구문, 그 다음에 수능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내신에서 서술형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구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논리독해를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 순서 문제하고 문장 섭입 문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같이 공부할 텐데 제가 순서 문제 공부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혁신적이다라고 너무 새롭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순서 문제 풀 때 주어진 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올지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서 문제는 앞에서 뒤로 푸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같이 겹쳐서요. 우리 빈칸 문제하고 대입파악 문제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게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빈칸 추론 문제의 원리와 공략,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및 EBS 핵심 지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때 덧붙여서 우리 학생들 어휘 공부할 텐데 매 주당 200개씩 과제하고 체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요. 당연히 뭐 할 거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겁니다.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 저는 내신 안 볼 건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시 파이터들 친구들은요. 따로 교재와 따로 강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는 올해 휴강 예정이 없습니다. 저는 휴강을요. 그냥 중간 기말 때 딱 시험 기간 한 주 할 거예요. 한 주 빼놓고 전부 다 우리 동영상 강의 클리닉 형태로 내신도 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규반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요. 당연히 프리파이널 실전 종합 나올 것이고요. 기출문제 채워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파이널 10회 모의고사를 갈 텐데 우리 10회 모의고사 요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칭찬받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지만 끝나면 보람이 있는 이런 교재고요. 전 교재 전부 다 이제 저희 학교 서울대 전공자 현직 강사들 함께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툭 깨놓고 얘기해서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핫돈 잘 쓰셨다. 몇 천씩 써가지고 수능을 3등급 받고 4등급 받고 이렇게 하시겠느냐. 저도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요. 저기 청담어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왔어요. 레벨 테스트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절대 날 데리고 가지 마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봤던 영어 시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요. 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시험에 제일 돈을 안 쓰세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못 쓰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수능 영어는 그냥 저한테 보내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제 친구들이 수능 출제예요. 작년도 올해도 제 동기, 저랑 같은 학번의 동기가 수능 출제 들어갔고요. 2명 들어갔습니다. 저희 과 선배, 후배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은 4명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서울대 전공자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주차별 교재하고 주교재, 이 교재가 2개 나가서 포인트가 습관화시킨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이럴 때 가장 취약한 포인트가 뭐냐? 습자를 익힐 습자잖아요. 습관화시키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지.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인지 정답에 도달하는 정확한 길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은 그리고 가져야 되는 교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강한 다음에 종강 문자를 보낼 때 어머님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학원을 보낸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학원 왔을 때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자, 이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고 오늘 그 고백을 다시 되돌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2024학년도 우리 아이들의 성적과 입시에 그늘이 없기를, 그리고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